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학을 같이 진행해 나갈 김지연인데요. 자, 우리 이제 단체급식에 이어서 식품위생 시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식품위생이나 단체급식이나 똑같이 수업은 진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단체급식은 그래도 골고루 시험 문제가 좀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식품위생은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한 군데 이렇게 좀 몰려서 나오는 경향이 좀 큰데요. 자, 우리 그 709페이지에 여러분 거기에 뭐 이제 식품위생학의 평가 영역이 이렇게 4가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또 다시 이제 2가지씩 묶어서 원래는 5% 해서 처음엔 이게 되게 잘 지켜졌어요. 식품위생학도.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비슷하게 항상 비율이 맞춰서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출제위원분들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좀 몰아서 나오거든요. 2년 전부터는 이제 보통은 이제 다 어디서 나오냐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식중독 및 곰팡이 독소 식품 첨가물에서 문제가 다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언제 어디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요. 어디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식중독이나 곰팡이 독소 식품 첨가물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는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4가지 영역을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들어갈 텐데요. 우리 그 순서는 우리 이론의 그 순서와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 식품 위생학의 문제풀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입형이라든지 서술형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연습하실 수 있도록 이제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워밍업 프린트 다 받으셨죠? 자, 그래서 항상 수업 전에는 워밍업 프린트를 다 풀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예습이 이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복습이 아니라 예습으로 바뀌었거든요. 예습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문제를 이게 또 그래요. 문제를 처음 풀어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까먹었다 그래서 이제 또 뒤에 나중에 또 풀어보는 건 또 틀려요. 한 번 문제를 그러니까 그 2번째 문제를 풀 때는 문제가 조금은 완전히 기억에 나진 않지만 익숙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풀었을 때가 가장 여러분들의 실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죠. 내가 이 문제를 아는지 모르는지 제대로 답변을 작성할 수 있는지는요. 첫 번째 그 문제를 접해봤을 때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꼭 풀어두시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할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문제집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충분히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예습한 걸 토대로 해서 워밍업 프린트 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다 보면요. 여러 번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습은요. 제일 중요한 게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을 계속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확실히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 수업을 잘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습, 복습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제일 먼저는 첫 번째 영역부터 나가는 거죠. 저희 첫 번째 영역은 식품과 미생물 파트예요. 그럼 이 식품과 미생물 파트도 은근히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은 편이죠. 자, 그래서 우리 거기 보면은 710페이지에 식품과 미생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거기 보면은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에서 오염지표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래서 여러분 미생물이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세균, 곰팡이, 효모, 바이러스 이렇게 등등등 많지만요. 우리가 주로 해서 보는 건 뭐냐면 세균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곰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식품의 오염지표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 부패, 초기 부패 판정법에 대해서 이해한다. 원래는 여기까지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숨어 있는 게 더 있는 거 아시죠? 초기 부패 판정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식품의 이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법과요. 그 다음에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는 살균 소독법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지 이 첫 번째 영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살균 소독법, 보존법까지 같이 공부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식품과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아마
보존법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워밍업을 통해 가지고요. 오늘 할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워밍업 프린트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일부 세균들이요, 외부 환경이 열악할 때 만들어내는 일종의 저항체로 내열성이 강한 거, 뭘까요? 그쵸, 포자.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아포, 이렇게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포자하고 아포는 다른 말이 아니라 어때요? 동일해요. 그쵸, 같은 말입니다. 포자 내지는 아포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포자, 이 아포도요, 세균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칭하는 세균은요, 세포 하나로 존재해요. 그래서 보통은 세포 상태로 존재하죠. 영양세포 상태로 존재하지만 일부의 균들은 뭘 만들 수 있느냐? 포자 내지는 아포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포자, 아포를 형성을 하게 되면 이때는 내열성이 상당히 강해진다. 그럼 여러분, 내열성 포자를 만드는 균들은요, 내열성이 그냥 강하다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아포, 포자도 균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이렇게 내열성 포자를 만드는 균은요,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딱 두 가지 종류입니다. 바실러스 아니면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우리가 그람 무슨균은요, 그람 염색법으로 실험한 결과 자주색 내지는 보라색으로 염색되는 애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색 내지는 보라색으로 염색되는 건 그람? 그쵸, 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핑크색 내지는 적색으로 염색이 되면 그람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람 양성균으로 단백질 전분 분해력이 크고요.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어서 식품 오염의 주역이 된다 그러면? 그렇죠. 바실러스죠. 바실러스. 그 다음에 4번. 거미줄, 곰팡이랍니다. 곰팡이. 그래서 우리가 곰팡인데요. 생긴 게 꼭 거미줄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거미줄 곰팡이라고도 하고요. 빵이 특히 잘 이렇게 피기 때문에 빵곰팡이라고도 부르는 거? 리조푸스. 그쵸? 리조푸스 속이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것도 있죠. 거미줄이 아니라 생긴 게 있잖아요. 꼭 털처럼 생겨가지고 복실복실 이렇게 되어 있는 털곰팡이라 일명 부르는 거? 그쵸? 뮤코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4번엔 리조푸스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른 곰팡이라고 되어 있네요. 푸른 곰팡이 하면은 페니실리움. 그쵸? 페니실리움 속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치주의 숙성에도 관여를 하지만 우리가 식품의 변폐에도 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참고적으로 황변미 독소를 생성하는 곰팡이도 여기에 해당이 됐었죠. 자, 그 다음 6번. 전분 당화력. 단백질 분해력이 강해서요. 간장, 된장의 제조에도 사용되고요. 강력한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을 생산하기도 하는 거? 그렇죠. 아스페르길루스. 그 다음에 7번. 식품의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에서는 주로 어떤 미생물이 문제를 일으키냐면 그렇죠. 세균이 문제를 일으켜요. 수분 함량이 많은 곳에서는 주로 세균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세균이 잘 번식을 못하는 건조식품 같은 데 있죠. 그 다음에 pH가 산성인 과일 같은 데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건 그렇죠. 곰팡이가 잘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세균이 잘 번식하기 힘든 이런 건조식품이나 과일 같은 데서는 곰팡이가 잘 발육하는 편이죠. 그 다음에 8번. 미생물 중 크기가 가장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과성 병원체로서 여과성 미생물로 RNA나 DNA 중 한 가지 핵산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외부에선 절대 증식할 수 없어요. 그렇죠.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보통 이렇게 식품의 변질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네. 식품을 뭐 변질시키거나 부패시킬 수는 없어요. 외부에서 증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로지 얘는 병을 일으키는 질병의 원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9번. 저온에서 단백질 분해력과 지질 분해력을 갖고 있어서요. 냉장식품의 부패에 특히 관여하며 어패류의 우점종이기도 한 거? 그렇죠. 슈도모나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식품을 냉장 보관했는데 부패되었다라고 하면 주 원인균은 슈도모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0번. 대다수의 부패균, 병원균 이런 애들은 온도대로 분류하면 뭐로 분류될까요? 그렇죠. 중온균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대다수의 부패균들, 병원균들은 온도대로 분류했을 때 중온균인데요. 근데 저온에서 이렇게 증식 가능한 부패균의 아까 대표는 뭐였냐면 슈도모나스였다면 저온에서 증식 가능한 식중독균도 있었죠. 저온에서 증식 가능한 대표적인 식중독균 그러면 여시니아하고 리스테리아입니다. 그쵸? 여기서는 여시니아, 리스테리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1번. 그람 양성의 아포를 형성하는 편성염기성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람 양성의 아포를 형성하는 편성염기성은 클로스트리디움. 그쵸? 클로스트리디움 속이고요. 아포를 형성하는 호기성의 내지는 통성염기성균 그러면은 그쵸? 바실러스 속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둘 다 내열성 포자를 만들긴 하는데요. 편성염기성이다 라고 하면 클로스트리디움이고요. 그 다음에 호기성 내지는 통성염기성이다 라고 하면 바실러스다. 이렇게 분류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미생물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거기에 지금 산소, 영양 성분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또 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온도, pH, 수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3번. 모와 효모는 누구보다 pH에 덜 민감해요. 첫 번째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곰팡이. 맞아요. 곰팡이와 효모는 세균보다 pH에 덜 민감하죠. 그래서 pH가 낮은 식품에서도 잘 번식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유기산은 손쉽게 세포막을 통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산종에서도 특히 어떤 유기산들이 세포막을 잘 통과했냐면 비해리성 유기산들이 손쉽게 세포막을 통과해서